일본 전국시대, 수많은 영웅과 호걸이 등장한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유독 한 여인의 삶만큼 극적인 인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채차.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요도도노라 부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치 비극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파란만장하게 흘러갑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성이 불타오르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도 잠시,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 또한 전쟁 속에서 함락되고 그녀는 결국 어머니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최후의 성마저 무너지고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의 낙성, 세 번의 인생 붕괴. 이것이 바로 요도도노가 감당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토록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역사는 그녀를 불운한 희생자로 기억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동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불리며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낙인까지 쓰게 됩니다. 탐욕스러웠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전쟁을 부추겼다는 말들이 그녀를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는 정말 그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대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버텼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도도노라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며 한 시대가 어떻게 한 여인을 미녀에서 악녀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제1장 전국시대의 탄생. 1567년, 일본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천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막부의 중앙 통제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하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하극상의 시대,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오우미 지역의 오다니 성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채차. 아버지는 아자이 나가마사, 오다니, 성의 성주이자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무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29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우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차의 어머니는 더욱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이치. 그녀는 당시 전국시대를 호령하던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국시대 최고의 미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오이치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여성의 평균 신장이 143cm에 불과했던 시대에 그녀는 무려 168cm의 장신이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와 고귀한 품격을 겸비한 그녀는 많은 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차차는 바로 이 오이치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어머니처럼 키가 컸고 어머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170cm에 달하는 장신에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미모를 지닌 채차는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난 시대는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차차가 태어난 1567년, 일본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미 전국 제1의 다이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기적적으로 격파한 노부나가는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술가였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기존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는 냉혹했고 잔인했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야망은 명확했습니다. 천하통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차의 아버지 아자이 나가마사는 처음에는 노부나가의 동맹이었습니다. 오이치와의 결혼은 바로 이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나가마사와 오이치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세 딸을 낳았습니다. 장녀 채차, 차녀 하츠, 그리고 삼녀 고우, 아자이 삼자매. 이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용맹한 무장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체가 4살이 되던 해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첫 번째 비극. 1571년 노부나가와 나가마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아사쿠라 가문이었습니다. 아사쿠라 가문은 에치젠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다이묘 가문이었고 아자이 가문과는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마사의 아버지 히사마사 때부터 이어져 온 의리와 신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노부나가가 세력 확대를 위해 아사쿠라 가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마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처남이자 동맹인 노부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랜 동맹이자 의리로 맺어진 아사쿠라 가문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생각한다면 노부나가의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노부나가의 세력은 이미 일본 최강이었고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마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의의를 택했습니다. 무사로서, 다이묘로서 지켜야 할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파멸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1573년 노부나가는 대군을 이끌고 아사쿠라 가문을 공격했습니다. 나가마사는 아사쿠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곧 노부나가에 대한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노부나가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처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의 보복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먼저 아사쿠라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노부나가의 대군 앞에서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버티지 못하고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즉시 군대를 돌려오다니 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다니 성공략의 선봉에 선 인물은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훗날 천하를 통일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1573년 8월 노부나가의 대군이 오다니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나가마사와 그의 아버지 히사마사, 그리고 오이치와 세 딸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나가마사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노부나가의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히데요시가 이끄는 삼천의 정예 부대가 몰래 성벽을 기어올라 경계가 허술한 지점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곳은 교고쿠마루, 나가마사가 있는 혼마루와 그의 아버지 히사마사가 있는 코마루 사이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었고 성의 방어 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나가마사는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 오이치와 세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살아야 하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오이치는 남편과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 나가마사는 완강했습니다. 세 딸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오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세 딸의 손을 잡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다니 성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자이 나가마사는 29세의 나이에 할복하여 자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사마사도 함께 자결했습니다. 차차는 6살이었습니다. 어린 그녀는 불타는 성을 뒤로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성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뒤따랐습니다. 차차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만푸쿠마루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만푸쿠마루는 노부나가의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의 혈통을 남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이치와 세 딸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들은 노부나가의 피부치였고 특히 오이치는 노부나가가 아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오이치와 세 딸은 노부나가의 동생 중 한 명의 보호를 받으며 오와리의 키요스 성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차차는 이렇게 첫 번째 낙성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오빠를 잃었으며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3장 짧은 평화와 두 번째 비극. 오단이 성에 함락 후 채차와 두 동생 그리고 어머니 오이치는 오다 가문의 보호 아래 지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처음에 오다 노부치구의 보호를 받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노부나가의 기우성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는 조카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지만 혈육에 대한 정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자매는 호화로운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귀족 가문의 딸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차차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머니 오이치를 빼닮은 그녀는 10살이 되었을 무렵 이미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582년 또다시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6월 2일 새벽, 교토의 혼노지절에서 노부나가가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이 포위되었습니다. 포위한 것은 노부나가의 가신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치히데의 군대였습니다. 혼노지의 변,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쿠데타 중 하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소수의 호위병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절은 사방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노부나가는 할복하여 자결했습니다.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그는 부하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죽음으로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노부나가의 뒤를 이을 것인가? 누가 천하 통일의 과업을 완수할 것인가? 여러 후계자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중신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미치히데를 신속하게 토벌하고 노부나가의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키요스 회의를 통해 노부나가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략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오이치가 시바타 카치이에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타 카치이에는 노부나가의 중신 중 한 명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는 에치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 오다 노부타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명백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노부타카와 카치이에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카치이에가 오래전부터 오이치를 사모해 왔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카치이에는 오이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가마사와 결혼했고 카치이에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카치이에는 오이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이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남편 나가마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녀였습니다. 그와의 사별 후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다 가문의 결정이었고 세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이치와 세 딸은 에치젠의 키타노쇼 성으로 갔습니다. 카치이에는 오이치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세 딸들도 자신의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차차는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성숙한 여성으로 자라난 그녀는 의붓 아버지가 된 카치이에와 어머니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583년 시바타 카치이에와 하시바 히데요시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시즈 가타케 연투. 이 전투는 노부나가 사후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카치이에의 허를 찌르는 기습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한 카치이에는 키타노쇼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의 대군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카치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오이치와 세 딸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성을 빠져나가시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님의 누이 동생과 조카 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오이치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남편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카치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하오. 오이치는 세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자이와 오다의 혈통이다. 이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차차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츠와 고우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오이치는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을 성 밖으로 보낸 후 히데요시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세 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이치는 카치이에와 함께 성의 천수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은 곧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이치와 카치이에는 함께 자결했습니다. 차차는 17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낙성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어머니도, 이붓아버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 자매를 보호하게 된 사람은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을 죽인 그 사람. 차차에게 히데요시는 원수 그 자체였습니다. 제내장 원수의 품으로. 히데요시가 세 자매를 보호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 딸들이었습니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히데요시로서는 오다 가문의 혈육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오이치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의 간절한 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사랑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천한 일을 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고귀한 혈통과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한 오이치는 손에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 노부나가를 섬기던 시절부터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이치가 나가마사와 결혼했을 때도 카치이에와 재혼했을 때도 히데요시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장녀 채차는 오이치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얼굴. 채채를 볼 때마다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 자매는 히데요시의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히데요시의 거처 근처에 머물렀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세 자매에게 극진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최고급 옷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자 두 동생의 혼처를 정했습니다. 차녀 하츠는 1587년 교고쿠 타카츠구에게 시집갔습니다. 교고쿠 가문은 명문가였고 타카츠구는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는 다이메였습니다. 삼녀 고우는 사지 카즈나리와 결혼했습니다. 비록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혼되었지만 이후 고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와 재혼하여 에도 막부의 쇼군 정실이 됩니다. 두 동생이 차례로 시집을 갔지만 채차만은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차는 이미 20살이 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여식들은 보통 15에서 16살에 혼인을 했습니다. 왜 채차만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역사가들은 히데요시가 의도적으로 채차의 혼인을 미루었다고 추측합니다. 히데요시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훗날 키타노 만도코로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네네는 히데요시가 아직 하급 무사였던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히데요시의 출세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네네를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측실들을 여러 두었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히데요시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천하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588년 히데요시는 마침내 채차에게 측실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차차는 거절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다시 청했습니다. 차차는 또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3번, 4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차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히데요시는 그녀의 원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측실이 되라니? 그것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었고 아자이 가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자이 가문은 이미 멸망했고 오다 가문도 권력을 잃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제 천하인이었습니다. 1585년 관백에 취임하여 천황 다음가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청을 계속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와 두 동생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차차는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588년 채차는 히데요시의 측실이 되었습니다. 21살의 채차와 51살의 히데요시, 3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차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채차가 복수를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히데요시의 측실이 되어 그의 신임을 얻은 후 도요토미 가문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은 채차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 두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채차가 히데요시의 권력에 매료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에서 천하인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신분 상승을 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채차의 운명은 이 결정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5장 요도도노의 탄생. 히데요시는 채채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측실을 두고 있었지만 채차에게 쏟는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채차는 히데요시가 평생 흠모했던 오이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히데요시는 채차에게 최고급 의복과 장신구를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58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환희에 겨워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채를 위해 특별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야마시로 지역의 요도성을 개축하여 채차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요도성은 원래 작은 성이었지만 히데요시의 동생 히데나가가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화려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차는 요도성으로 옮겨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89년 5월 27일 채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스테, 후에 추르마츠라 불렸습니다. 히데요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고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채차는 이때부터 요도도노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도성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요도도노.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아자이 가문의 채차는 사라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가 탄생한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생후 4달 된 추르마츠를 오사카 성으로 데려와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다이묘들이 추르마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지위는 급상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측실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인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였고 미래 천하인의 생모였습니다. 정실 내내조차 요도도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었습니다. 내내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요도도노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정해진 이상
그 아이의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도도노도 네네를 존중했습니다. 네네는 히데요시의 정실이었고 도요토미 가문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91년 8월 5일 추르마치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히데요시는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르마츠는 채 3살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도도노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히데요시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갔습니다. 히데요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56살인 그에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는 조카 도요토미 히데츠구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1591년 히데츠구에게 관백지기를 물려주었습니다. 요도도노는 아들의 죽음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요도성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1592년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결정했습니다. 임진왜란. 히데요시는 대륙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대군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들의 저항, 그리고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히데요시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규슈의 나고야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59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도도노가 다시 임신을 한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기뻐하며 요도도노를 나고야 성으로 불렀습니다. 1593년 8월 3일 요도도노는 나고야 성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히로이, 후에 히데요리라 불리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60살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히데요리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추르마츠를 잃은 슬픔이 있었기에 히데요리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했습니다. 히데요리의 탄생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히데츠구가 관백이 되어 후계자 자리에 있었는데 히데요시의 친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히데츠구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처음에는 히데츠구를 그대로 관백 자리에 두고 히데요리가 성장하면 권력을 이양하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데츠구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히데요시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95년 히데요시는 히데츠구를 영모죄로 몰아 고야산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복을 명했습니다. 히데츠구는 28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데츠구의 처자식 30여 명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 요도도노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히데츠구는 네네의 조카였습니다. 요도도노와 네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요도도노가 히데요리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히데츠구를 제거하도록 히데요시를 부추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요도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고 냉혹한 여인. 이것이 사람들이 요도도노에 대해 갖게 된 이미지였습니다. 제6장 권력의 정점. 히데츠구 사건 이후 요도도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히데요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고 요도도노는 그 어머니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를 후시미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처럼 함께 생활했습니다. 1598년 봄 히데요시는 유명한 다이고의 꽃놀이를 개최했습니다. 1000그루가 넘는 벚나무를 다이고 사에 심어 장대한 꽃구경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요도도노와 마츠노마루가
서열을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츠노마루는 히데요시의 또 다른 측실로 요도도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녀도 명문가 출신이었고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꽃놀이 행사에서 좌석 배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인가? 요도도노는 히데요리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최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츠노마루는 혈통으로 보면 자신이 더 고귀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히데요시가 중재하여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요도도노의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 민감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도도노가 신앙심이 깊고 온화한 성품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고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찰에 기부를 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성격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이고 자비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1598년 8월 히데요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리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히데요리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도요토미 가문을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오데로와 오봉행을 불렀습니다. 오데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토시이에, 모리 테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우에스기 카게카츠 5명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봉행은 이시다, 미츠나리를 비롯한 5명의 행정 책임자들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들에게 히데요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히데요리를 잘 보필하여 도요토미 가문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특히 이에야스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오데로 중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지지 없이는 히데요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히데요리의 후견인으로 지명했습니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일본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히데요시였지만 그의 죽음은 쓸쓸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히데요리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죽음 직후 요도도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실이었던 네네는 머리를 깎고 고다이인이 되어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요도도노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히데요리의 어머니로서 히데요리의 후견인으로서 도요토미 가문의 실권을 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요도도노는 측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서에는 네네와 요도도노를 양 오다이 사마, 즉 두 정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도도노는 오쿠라교노 추보네, 교바 추보네 등 신이 많은 측근들을 중용하여 도요토미 가문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제, 사람들은 요도도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요토미 가문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이 번영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공이었지만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한다면 그건 역시 그녀의 책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7장 도쿠가와의 부상.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일본의 정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데로 중 가장 강력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야망이 넘쳤습니다. 그는 히데요시 생전부터 히데요시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히데요시는 천하인이었지만 이에야스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세력은 너무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야스의 영지를 간토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다이묘들과 혼인 동맹을 맺어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죽자 그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유언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다이묘들과 무단으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히데요시가 정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비롯한 히데요시의 충신들은 이에야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착실히 키워나갔습니다. 요도도노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에야스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도도노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히데요리는 아직 어렸습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이에야스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전략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리가 성장하여 관백이 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질 때까지 이에야스를 자극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1599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최측근이었던 오노 하루나가와 요도도노 사이에 불륜설이 퍼진 것입니다. 하루나가는 요도도노의 유모였던 오쿠라케노 추보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요도도노와 나이가 비슷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요도도노는 하루나가를 신뢰했고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남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는 50대 후반에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측시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히데요시가 무정자증이 아니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추르마츠와 히데요리는 정말 히데요시의 아들일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히데요리의 진짜 아버지는 오노 하루나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데요리의 체격이었습니다. 히데요리는 성장하면서 놀라운 장신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키는 무려 197cm에 달했습니다. 히데요시는 키가 140cm에 불과한 단신이었습니다. 요도도노는 키가 컸지만 그래도 히데요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큰 키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오노 하루나가도 장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하루나가는 한때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이 불륜 소문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소문은 요도도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고 히데요리의 정통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요도도노는 이러한 소문에 분노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인하면 할수록 소문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도도노가 악녀로 인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8장 세키가하라의 선택. 1600년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 전투는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츠나리 사이의 대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쿠가와 가문과 도요토미 가문 사이의 천하쟁탈전이었습니다. 전투의 발단은 마에다 토시에의 죽음이었습니다. 토시에는 히데요시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는 5대로 중 한 명으로 이에야스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599년 토시에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유일한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더욱 노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츠나리는 히데요시의 가장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났고 히데요시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데요시의 유지를 받들어 히데요리를 보필하고 도요토미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츠나리는 이에야스의 야망을 막기 위해 거병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리 테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코니시 유키나가 등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는 다이묘들을 규합했습니다. 서군의 총대장은 모리 테루모토가 맡았습니다. 테루모토는 오사카 성에 입성하여 히데요리를 모셨습니다. 미츠나리는 요도도노에게 히데요리의 출진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히데요리가 직접 출진하여 이에야스 토벌을 명한다면
많은 다이묘들이 서군에 가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도도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히데요리의 출진을 허락하지 않았고 히데요리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왜 요도도노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히데요리는 아직 7살에 불과했습니다. 전장에 내보내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둘째, 요도도노는 도요토미 가문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군이 패배한다면 도요토미 가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셋째, 요도도노는 이에야스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전략은 중립이었습니다. 미치나리의 행동을 묵인하되 도요토미 가문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군이 승리한다면 도요토미 가문은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동군이 승리한다면 도요토미 가문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서군에 참여한 다이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히데요리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히데요리는 아무런 지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에야스는 교묘하게 요도도노의 편지를 이용했습니다. 요도도노는 미츠나리가 거병했다는 소식을 이에야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통보였지만 이에야스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히데요리님을 위해 싸운다고 선전했습니다. 미츠나리가 히데요리를 인질로 삼고 천하를 어지럽히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다이묘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양군 합쳐 약 15만 명의 병력이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초반에는 서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오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군의 주요 장수였던 코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배신한 것입니다. 히데아키는 이에야스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고 전투 중에 갑자기 동군에 가담하여 서군을 공격했습니다. 히데아키의 배신으로 전세는 단번에 역전되었습니다. 서군은 붕괴되었고 미츠나리는 도주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불과 6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일본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에야스의 승리였습니다. 미츠나리는 얼마 후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히데요리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는 승리한 후 오사카 성으로 갔습니다. 요도도노는 이에야스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에야스에게 술을 올리고 서군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표면적으로는 요도도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노 하루나가를 오사카로 보내 요도도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요도도노님과 히데요리님이 서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요도도노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와 히데요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도도노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술잔에 술을 따라 이에야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가 마신 그 술잔을 히데요리에게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에야스가 히데요리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화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이에야스는 전국의 영지를 재분배했습니다. 서군에 가담했던 다이묘들의 영지는 몰수되어 동군의 다이묘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영지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500만 석이 넘던 영지가 오사카와 그 주변 65만 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전국 최대의 다이묘에서 하나의 지방 다이묘로 전락한 것입니다. 요도도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중립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살아남았지만 권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이제 사실상의 천하인이 되었습니다. 제아흑장 저항과 고립,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요도도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천하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1603년 이에야스는 천황으로부터 쇼군 직위를 받았습니다. 에도의 막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도요토미 가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히데요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도요토미 정권은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에도로 상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쇼군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로 잡아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요도도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히데요리가 에도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요도도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데요리를 인질로 보내는 것이 이에야스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히데요리를 죽이고 제가 할복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난처해졌습니다. 요도도노가 정말로 히데요리를 죽이고 자결한다면 자신이 도요토미 가문을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1603년 히데요리와 이에야스의 손녀 세니메를 결혼시켰습니다. 세니메는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와 요도도노의 여동생 고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즉 세니메는 히데요리의 사촌동생이자 이에야스의 증손녀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은 혈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야스는 이것으로 히데요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쇼군 직위를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쇼군 직위가 도쿠가와 가문의 세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도도노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백 직위는 히데요시가 히데요리에게 물려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히데요리가 성장하여 관백이 되고 천하의 정사를 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군 직위가 도쿠가와 가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데요리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도도노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그녀는 히데요리를 오사카성에 틀어박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히데요리는 성장하면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197cm의 장신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외모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품도 온화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리에게는 정치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요도도노가 그를 과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히데요리는 외부 세계를 거의 알지 못했고 정치적 판단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1611년 이에야스는 교토의 니조성에서 히데요리와 회견했습니다. 이것은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처음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히데요리는 18살이 되어 있었고 이에야스는 70살에 가까웠습니다. 회견은 형식적이고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데요리의 당당한 모습과 품위 있는 태도가 이에야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이 만약 정치적으로 성장한다면 도쿠가와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1614년 호코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도도노는 히데요시를 기리기 위해 교토의 호코지절을 재건하고 큰 종을 주조했습니다. 종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국가 안강과 군심 풍락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측근들은 이 문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안강의 안강은 이에야스의 이름, 이에야스를 분리하여 저주하는 것이며 군심 풍락은 도요토미가 군이 되고 도쿠가와가 신이 되어 즐긴다는 의미로 도쿠가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억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이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에야스는 오사카로 사자를 보내 항의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중신 가타기리 카츠모토가 에도로 가서 해명하려 했지만 이에야스는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히데요리가 에도로 상경하여 인질이 될 것. 둘째, 요도도노가 에도로 와서 인질이 될 것. 셋째, 도요토미 가문이 오사카를 떠나 다른 영지로 옮길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카츠모토는 이 요구를 들고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도도노에게 이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도도노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카츠모토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카츠모토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오사카 성을 탈출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것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카츠모토는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이지만 동시에 이에야스의 가신이기도 하다. 히데요리가 카츠모토를 죽이려 한 것은 이에야스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야스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오사카 출병을 명령했습니다. 요도도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열장, 오사카의 최후. 1614년 겨울 이에야스의 대군이 오사카 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도쿠가와군의 병력은 약 20만 명.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급히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는 다이묘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던 다이묘들은 대부분 죽거나 영지를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다이묘들도 이에야스의 권위에 굴복하여 감히 오사카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낭인들이었습니다. 낭인들은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많은 다이묘들이 몰락하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잃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요토미 가문의 대의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무사다운 명예를 지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낭인들이 오사카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후세에 전설이 된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 고토 마타베, 아카시 테루즈미, 모리 카츠나가, 초소카베 모리치카. 이들은 오사카 5인중이라 불리며 도요토미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나다 유키무라는 전국시대 최후의 명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술가였고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요도도노는 이 낭인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오사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히데요시가 평생에 걸쳐 건설한 이 성은 당대 최고의 성곽이었습니다. 삼중의 해자와 견고한 성벽, 그리고 풍부한 식량과 무기, 농성전을 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1614년 11월 겨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사카 겨울의 진. 도쿠가와군은 오사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성 밖에 사나다 마루라는 출성을 만들어 도쿠가와군을 격퇴했습니다. 도요토미군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요도도노는 직접 갑옷을 입고 병사들을 격려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대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최신형 대포를 오사카 성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성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포탄이 혼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요도도노의 시녀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8명의 시녀가 즉사했습니다. 요도도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탄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성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의를 제안했습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회복하자. 히데요리의 영지는 보장하겠다. 요도도노는 고민했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를 비롯한 장수들은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날아오는 포탄, 죽어가는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는 히데요리. 요도도노는 결국 화의를 받아들였습니다. 1614년 12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히데요리의 영지는 보장한다. 양측 모두 낭인들을 해산한다. 오사카 성의 외곽 해자를 메운다.
마지막 조건이 함정이었습니다. 외곽 해자만 메운다고 했지만 도쿠가와군은 내측 해자까지 메워버렸습니다. 요도노가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사카성은 해자를 잃고 방어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겨울 전투는 이렇게 끝났지만 이것은 잠시 숨 돌리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1615년 4월 이에야스는 다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구실은 도요토미군이 낭인들을 해산하지 않고 재무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낭인들을 해산시키지 못했습니다. 낭인들은 갈 곳이 없었고 도요토미군도 그들의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야스의 대군이 다시 오사카를 포위했습니다. 오사카 여름의 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자가 메워진 오사카성은 예전만큼 난공불락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토미군은 농성 대신 야전을 선택했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1615년 5월 6일 도요토미군은 성 밖으로 나가 도쿠가와군과 맞섰습니다. 도요토미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진흙 붉은 갑옷을 입고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도쿠가와군의 중심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유키무라의 부대는 도쿠가와군을 돌파하여 이에야스의 본진까지 육박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패배를 각오하고 할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쿠가와군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유키무라 디게송는 중가부적으로 전사했습니다. 고토 마타베에도 전사했습니다. 모리 카츠나가도 전사했습니다. 도요토미군의 명장들이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도요토미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히데요리는 오사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의 일부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군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천수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세니메를 통해 이에야스에게 화의를 청하자. 세니메는 히데요리의 아내이자 이에야스의 증손녀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이에야스에게 자비를 구한다면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노 하루나가가 세니메를 데리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세니메는 할아버지 히데타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히데요리와 요도도노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히데타다는 세니메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리와 요도도노의 구명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야스의 명령이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도쿠가와군은 히데요리와 요도도노가 있는 야마자토마루를 포위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1615년 5월 8일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할복했습니다. 요도도노는 46살이었습니다. 히데요리는 22살이었습니다. 오노 하루나가도 함께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도도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요도도노가 사실은 죽지 않고 탈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 요도도노가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요도도노가 오사카 성에서 죽었다고 믿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화재 때문이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데요리와 측실 사이의 아들 쿠니마츠도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겨우 8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남자 혈통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만 히데요리의 딸 나아히메는 살아남았습니다. 요도도노의 여동생 하츠와 세니메가 이에야스에게 간청하여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아히메는 카마쿠라의 도케이지 절에 들어가 천슌이라는 법명을 받고 여생을 보냈습니다. 오사카 성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히데요시가 평생을 바쳐 건설한 화려한 성은 재만 남았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이후 26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악녀인가 비운의 여인인가.
요도도노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녀가 악녀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6살의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17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의 측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3살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22살에 자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3번의 낙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삶이 축복받은 삶일까요? 요도도노를 악녀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적 선전이었습니다. 이에야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이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것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도도노를 악녀로 묘사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요도도노의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이지 도쿠가와 가문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에도 시대의 많은 문헌들이 요도도노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를 요도기미라고 불렀는데 기미는 유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불륜설을 과장하고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 히데츠구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이에야스와의 화해를 거부하여 전쟁을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둘째, 요도도노의 강인한 성격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에서 천하인의 측실이 되고 히데요시 사후에는 도요토미 가문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에야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아들과 함께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문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인함이 오만과 고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에야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데요리가 에도로 가서 인질이 되었다면, 도요토미 가문이 오사카를 떠나 다른 영지로 옮겼다면, 도요토미 가문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야스의 목표는 도요토미 가문의 완전한 제거였습니다. 히데요리가 살아있는 한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자신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요토미 혈통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요도도노가 굴복하지 않았기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호코지 사건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어떤 식으로든 도요토미 가문을 제거할 구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도도노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굴복하고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요도도노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오노 하루나가와의 불륜설, 히데요리의 혈통에 대한 의문, 히데츠구 숙청에 대한 관여, 이러한 의혹들은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소문과 추측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26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하면서 요도도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역사가들은 요도도노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라 비운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희생양이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요도도노는 가장 좋아하는 전국시대 여성 넷째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현대 일본인들이 요도도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도도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의 무상함일까요? 역사의 잔혹함일까요? 한 여인의 용기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개인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도도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국시대라는 혼란의 시대에 권력자들의 투쟁 속에서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때로 너무 완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아들을 지키려 했고 도요토미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1615년 5월 8일 오사카 성의 화염 속에서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46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후쿠이 현에는 오이치와 아자이 3자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 오이치와 세 딸 채차, 하츠, 고우. 그들은 전국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특히 채차, 요도도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는 악녀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시대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했다고 비난받았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싸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만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단순히 선이나 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도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전국시대 최고의 미녀였고 천하인의 총애를 받았으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극적으로 몰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악녀인가? 비운의 공주인가? 어쩌면 그녀는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복잡성이자 역사의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요도도노의 이야기를 마치며 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